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룸에셋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재민입니다. 네, 자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순서 부동산 이슈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지금도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앵커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몇 번 정도 나왔을까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렇죠. 수정도 많이 됐었고. 네. 네, 아마 공식적으로 된 거는 26번 정도? 역시 부동산 프로그램 진행하는 앵커님답게 다행이네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만약에 보시다 보면 이 도대체 정책이 몇 번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는 26번. 근데 비공식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뭐 최근에 들어서 추가 발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 예전 같으면 뭐 8.2 대책, 뭐 2.4 대책, 6.19 대책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무슨 대책, 뭐 공급 대책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지금은 슬쩍 뭐 주택 금융 대출에 대한 권고 아니면 추가 발표 이런 식으로 살짝 끼워 넣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고 있나? 이 정책이 결국은 뭐 30번 채우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실상 한번 보면 거의 30번에 가까이 지금 이런 권고와 발표 이런 것 합하면 30번 가까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30번 실패했냐? 뭐 사실 우리가 보는 입장은 똑같습니다. 30번 실패하나 26번 실패하나 똑같지만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뭐 한계 이 선을 넘지 않고자 하는 이 마인드가 좀 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뭐 26번이든 30번이든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텐데 앵커님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신도시 추가 발표가 났어요. 이걸로 지금 공급을 늘려서 결국은 이 투기 수요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표가 나는 곳 입주는 언제 가능할까요? 입주요. 네. 아니면 분양은 언제 분양은? 가능할까요? 그래도 네. 한 2, 3년 안에는 나야 이게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그렇죠. 한데요. 2, 3년 안에 나도 사실 효과가 날지 안 날지도 2, 3년 뒤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분양을 받더라도 2, 3년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발표가 난 곳은 아직 토지 구획 정리도 아직 안 된 곳이에요. 그러면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한.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여기 할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냐면 26년도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5년 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과연 지금 공급에 문제가 해결이 될 만한 포인트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좋습니다. 4만, 2만, 뭐 1.7만 뭐 이렇게 공급되는 거 정말 너무 좋은 일이에요. 왜냐? 공급이 안 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의 부동산 지가 상승을 막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이렇게 발표가 됐구나. 그러면 한 5년 뒤쯤에 어떻게 할 만한 이런 계획을 한 3년 뒤부터 이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래도 공급이 늘려는 이런 기조 자체가 변화되고 있구나. 공급을 조절하는 그런 시도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신도시 추가 발표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겠지만 결국은 지금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기존 상기 신도시와 거리는 오히려 조금 더 멀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의왕, 군포, 안산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역으로 좀 들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진안이라든지 화성과 예를 들어 의왕을 겹치는 이 세 가지 정도는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다. 그 언제부터요? 3년 뒤부터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래저래 준비를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국은 공급이 되는데 이 공급들이 이 내부 서울에 있는 이 수요를 빨아들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미 깊게 다음 주 이 시간에 한 번 더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이 공급 대책이구나 이렇게 정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공급만 있느냐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 많았죠. 대출 막히고 뭐 전세 대란 올까 뭐 이런 얘기들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은행권 5대 은행에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네 지금 부채 너무 많아. 이 부채들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권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NH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11월과 12월까지 신규 전세 대출까지도 제한한다. 중단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 담보대출, 그냥 아파트 담보대출을 뭐 비율을 줄이는 거 이해를 했죠. 근데 뭐 DSR이다, 뭐 DTI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가기만 했는데 40%만 된다. 그리고 심지어 15억 넘는 것은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제한을 했는데 왜 하필 전세 대출까지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조금 단편적인 얘기고 이 전세 대출을 중단해야만 했던 이 정부의 입장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결국은 이 부동산에 대한 이 수익에 대한 메커니즘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아요. 이 부동산 지가가 예를 들어 뭐 10억이다. 이런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전세 수요를 맞추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출을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겠어요. 앵커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집주인 입장에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를 내줬어요. 네. 그럼 여기에 대출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누가 대출을 내냐? 집주인이 대출을 내는 게 아니고 전세입자가 대출을 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집주인의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 전세인의 이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집주인의 아파트 값 상승을 위해서 누가 대출을 낸다? 전세입자, 세입자가. 임차인이 대출을 내서 이 이자까지 감당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아파트를 볼 때 이 전세를 이걸 가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임대인, 집주인들이 이 아파트값, 이 갭 투자라는 것을 많이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전세 대출을 묶어버리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결국은 이 가치가 너무 높아지고 아파트 값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대출 규제. 지금하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정부 정책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한번 다음 장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정책 수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책 수단인데 이것도 앵커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좀 많죠. 그렇죠. 아파트를 늘리겠다. 아파트를 늘린다. 수도권에 12만을 늘리고 지방, 뭐 세종이나 대전 같은 경우에 2만 늘려서 지금 14만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것들은 수요 조절일까요? 공급 조절일까요? 공급 조절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급 조절 중에서도 공급 확대에 들어가서 민간 혹은 공공 확대가 있는 이런 공급 확대 중에서도 특히 공공 확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대출을 제한했다.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다. 뭐 혹은 금리를 인상했다. 이런 것은 수요 조절일까요? 공급 조절일까요? 수요 조절이죠. 그렇죠. 네.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수요 조절이다. 왜냐? 네. 대출 총량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부 정책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을 위반하는 그 위반자라고 봤을 때도 결국 낼 수 있는 카드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요 조절 중에서도 수요 억제책,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뭐 투기 지역 지정이라든지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라, 혹은 분양권 전매 제한 하겠다. 그냥 실거주 입장, 그래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을 결국은 수요 억제책으로 정부에서 위반을 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목적이 뭡니까?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투기 억제하겠다. 이런 카드가 있는 거고요. 금융 규제 중에서는 뭐 대출을 총량 제한을 한다든지 결국 심사 요건 강화, 그리고 금리 인상. 지금 나왔죠. 전세자금 대출을 좀 제한하겠다. 이런 카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뭐 조세 강화에서 낼 수 있는 카드는
뭐 몇 가지 없죠? 취등록세,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 법인을 묶어두는. 그래서 부동산세를 증가해서 이렇게 수요를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수요 조절책 아니면은 공급 조절책인데, 공급 조절은 공급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죠. 공급을 뭐 어중간하게 하거나 뭐 이거 하거나 아니면 확대하거나 줄이거나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공이나 민간의 공급을 확대하고, 매물 공급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실제로 짓는 것들에 대한 확대가 있고, 다주택자의 이런 매물, 기존 매물을 확대하는 이런 케이스로 두 가지의 형태로 확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급 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PF 대출, 뭐 PF 대출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건축을 하려면, 아파트를 지으려면 PF 대출을 대부분 내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공급을 줄이겠다. 혹은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 관리, 뭐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강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급 시그널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기타 대책으로 봤을 때는 임대차 3법이 나오는 거죠.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런 결국은 규제를 하겠다.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이런 정책들을 입안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세 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보십시오. 안정화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화 정책을 반대로 하면 부양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낼 수 있는 카드를 이렇게 주머니 속에 탁 넣어 놓다가 이번에 좀 안 잡힐 것 같아? 그럼 투기 지역 지정할까? 이렇게 해서 하나 탁 꺼내고, 그래도 안 잡혀? 그럼 좋아. 대출 금리 인상 카드를 살짝 꺼내고, 그리고 그다음 뭐 합니까? 취등록세 강화를 하거나 종부세, 뭐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라는 카드를 주머니에서 싹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낼 수밖에 없는 카드들이 이것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공급이 확대가 돼야 수요와 공급의 수급 상황에서 오히려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공급을 규제하는 책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들면 오히려 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수요 조절이나 공급 조절에서 수요 조절은 대부분 쓰긴 하는데, 공급 조절에서는 확대보다 지금 확대를 써야 되지 규제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규제책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강화라든지 후분양 제도라든지 어떻습니까? 지금 이걸 다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규제도 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다 보면 기사들이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최근 들어서 뭐 금리 인상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지가가 오르겠나 내리겠나 이렇게 판단할 때는 금리 인상 어디 들어갑니까? 금융 규제. 규제가 들어가니까 부동산은 뭐 조금 쪼그라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냥 객관적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대출 심사 요건이 강화되고 전세 자금까지 줄어드네? 이런 카드를 꺼냈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지금 지가를 누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를 예견을 해보면 되는데, 물론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모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아닌 이상 이 부동산 가격을 예측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만, 이 과거를 통해서 그냥 가까운 미래 정도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바라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정부 입장이에요. 정부 입장이면 지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수요 조절, 공급 조절, 이런 안정화 정책을 가지고 지가를 좀 눌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가가 그냥 뭐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과거 정부처럼. 과거에처럼 막 지가가 너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너무 걱정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반대 정책인 부양화 정책을 쓰면서 지가를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정화 정책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안정화 정책이 나온 이유. 지가가 계속 정부 정책 규제책을 발표를 함에 따라도 계속 오르고 있네. 그리고 심지어 가을에 이사철이 다가오네. 공급 시그널을 보냈는데 이게 5년 뒤 일이니까 아직 먹히지 않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총량을 제한하면서 규제책을 더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은 여러분 지금 이 규제책들 중에서 지금 나올 거 웬만한 거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규제책에 대한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걸 뭐 어떻게 팔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그런 스탠스로 가져가시고, 아직 매입하지 못하셨는데 청약이 좀 어렵다. 청약을 들어가는 건 제일 좋은 시나리오지만 청약이 어렵다.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시점을 잡으시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이 정책적인 객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스탠스를 잡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